봄의 활기가 가득 찬 4월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법무사TV의 진행을 맡은 사회자 강상수 법무사입니다. 따뜻한 봄의 기운과 함께 늘 밝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법무사지 리뷰를 도와주시는 두 분의 법무사님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편집위원 김정호 법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경록 법무사입니다. 김정호 법무사님, 법으로 본 세상 소개해 주십시오. 네, 이번 시간에도 열혈 법무사의 민생사건부 이야기입니다. 김선미 법무사님께서 써주신 글인데, 자, 제목을 볼까요? 중국인 예금주의 사망. 예금은 누구에게 반환해야 할까? 이거 좀 질문이 그렇습니다. 누구에게 하긴요? 상속인에게 해야 되겠죠? 밀양 새마을 금고에서 이렇게 연락이 왔대요. 자, 결론 제목이 밀양 새마을 금고의 채권자 불확지 공탁 사건. 기본입니다. 우리가 공탁을 할 때 선관주의 의무를 기울여서도 상속인을 알 수 없을 때 불확지 공탁을 할 수 있는데, 우리 이제 법무사님들이 좀 잘못 알고 있는 게 주관적으로 모른다, 이런 건 모르는 게 아니에요. 서류를 다 떼봤을 때, 서류를 가능한 한 다 떼봤는데 상속인이 누군지를 알 수 없다라는 걸 가지고 망 누구누구의 상속인 이렇게 해서 공탁을 하면 그 상속인들이 내가 상속인입니다 라는 입증을 해서 찾아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거와 관련된 건데, 다만 중국이라는 얘기가 걸려있으니 조금 많이 두렵죠. 우리 김선미 법무사님이 중국 통 같아요. 얼마 전에는 이탈리아 통 같기도 하고, 특이한 사건을 많이 하시는 분 같습니다. 중국어도 공부를 하셨던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 중국과 관련된 서류도 많이 기고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법무사님들도 현재 2024년 4월호 뿐만이 아니라 거슬러 올라가시다 보면 우리 김선미 법무사님이 쓰신 글에서 이 중국과 관련된 서류를 많이 검토하셔서 도움이 되실 만한 게 있으니까 그걸 찾아보시는데, 자, 결론은 공탁 사건 문의를 드리려는데요. 중국인 관련 건인데 법무사님이 처리해 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물으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막 전화를 걸겠죠? 중국 국적 조선족인 예금주께서 얼마 전 돌아가셨어요. 그 상속인들이 예금을 찾아가고 싶다고 방문하셨는데 모두가 중국 국적입니다. 우리 은행에서 상속인들 전부를 확인하기는 어려워 예금 반환을 공탁으로 하려고 해요. 예금을 모두 반환한 후 누락된 상속인이 나타나면 큰일이니까. 자, 제가 이걸 읽어드린 이유는 중국과 관련된 문제뿐만 아니라 예금주가 사망을 했을 때 상속인들은 돈을 찾고 싶겠죠?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해요? 우리 상속인 이거밖에 없다 해서 상속서를 다 떼가요. 떼가도 은행이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그럼 뭐라고 얘기하겠죠. 근데 은행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서류를 보고 판단해서 내가 독자적으로 이 서류를 보고 판단을 해? 라는 의문이 들죠. 법률 전문가가 아닌데. 그렇다 보니 내가 불안하지. 그러니까 은행에서도 다 상속관계 서류를 다 갖추고 왔다 하더라도 공탁하는 게 훨씬 더 편하죠. 그때는 이제 채권자 불확지라기보다 수령, 거절 등으로 하는 게 낫겠지만, 보통은 이제 저도 그런 일이 의뢰인이 들어오면 은행에 가서 공탁을 요청하라고 해놓고 서류를 다 원배서 주고, 그리고 이걸 가지고 가면 공탁할 수 있으니 공탁해 주십시오 하면 좀 일이 빨리 풀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읽어드린 거고요. 자, 결론은 이제 상속인들도 돈을 받아야 돼. 상속인들이 왔지만 은행에서의 부담감이 있으니 어떻게 하겠어요? 당연히 법무사들은 상속인하고 은행이 의뢰인이나 상속인과 연결해서 우리가 요구하는 서류를 떼달라고 해서 공탁하게 편하게 해놓고 이렇게 공탁할 테니 여러분들은 이러이런 서류를 가지고 와서 찾으시면 됩니다. 해놓고 찾기가 어렵겠죠.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저한테 오시면 됩니다. 사실 되게 쉽게 말씀하시지만 김선미 법무사님이 이 글을 써줌으로써 저도 업무에 대한 배움을 많이 받았는데, 공탁법 전문가이신 김정호 법무사님이 쉽게 얘기하지만 핵심적인 부분을 아주 요약해서 설명해 주시니까 추가적으로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네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사실 공탁관계 서류는 되게 법에서 요구하는 서류는 간단하지만 이거는 항상 똑같은 것 같습니다. 공탁관이든 등기관이든 누구든 그 분들은 서류를 처음 보는 거잖아요. 그리고 공탁은 일 접수 그날 수리예요. 따라서 그만큼 충분한 서류가 들어가야 돼요. 이해할 수 있게. 불필요한 것 같아 보여도 친절하게 설명이 많이 들어가야 빨리빨리 이해가 돼서 이제 절차가 많이 진행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한번 우리 법무사님들이 궁금하실 수 있으니 좀 더 자세히 읽어보시면 아마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법무사지 이번 넷플릭스 경제 읽기에 비트코인과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우리 이경록 법무사님께서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넷플릭스로 경제 읽기 코너입니다. 가상화폐라는 단어는 생소해도 비트코인이라는 단어는 익숙하실 겁니다. 비트코인으로 대표되는 가상화폐에 대한 현대인의 환상과 맹목적인 신뢰에 대해 경종을 울림과 동시에 가상화폐 투자의 올바른 방안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가상화폐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읽어보시길 추천해드립니다. 이번 코너는 법무사 시시각각 이슈와 쟁점 코너입니다. 첫 번째 이슈와 쟁점은 정구태 조선대학교
법사회대학 교수님께서 배우자의 상속권 강화를 위한 입법론에 대한 글을 기고해 주셨습니다. 지난 1월 7일 보험개발원에서는 제10회 경험생명표 개정을 통해서 한국 여성의 기대 수명이 90.7세, 한국 남성의 기대 수명이 86.3세를 공표한 바 있습니다. 단순 계산으로도 여자분이 남자분보다 4년을 더 사는데 배우자의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해소될 경우 혼자 생계를 유지해야 되는 여성 노인분이 많아진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자녀가 자발적으로 부양하지 않는 이상 여성 노인분께서는 자기 명의로 되어 있는 적은 재산 아니면 돌아가신 배우자 명의의 상속재산을 받아서 생계 유지 수단으로 활용할 수밖에 없는데 현행 민법 1009조 2항을 보면 직계 비속 또는 직계 존속과 배우자가 공동 상속할 경우 5화를 가산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자녀가 1명일 때는 60%, 2명일 때는 43%, 3명일 때는 33%, 4명일 때는 27%처럼 자녀의 수에 따라서 가변적이고 이혼 시 재산 분할 약정한 것보다 불합리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정구태 교수님께서는 민법상 배우자의 상속 지분을 상향 고정해야 된다라고 밝히고 계십니다. 직계 비속 또는 직계 종속과 공동 상속할 시 배우자가 3분의 2의 상속분을 가져가야 된다고 밝히고 계시면서 법적 안정성 및 명확성을 기하기 위해 입법적으로 해결해야 된다고 밝히고 계십니다. 이뿐만 아니라 2018년 일본은 상속법 개정을 통해서 배우자의 단기 거주권 또는 배우자의 거주권을 신설한 바 있습니다. 상속 개시 시 피상속인 명의의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생존 배우자를 위해 일정 기간 또는 종신토록 주거 안정에 영향이 없도록 입법적으로 해결해야 된다고 추가적으로 밝히고 계십니다. 대한민국의 고령화 속도는 다른 나라에서 볼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경제적 약자인 여성 노인의 보호를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현안이라고도 밝히고 계십니다. 두 번째 이슈와 쟁점은 서울중앙의 오민철 법무사님께서 집합건물법 제7조의 이연성과 입법 개선 방향에 대한 글을 기고해 주셨습니다. 집합건물법 제정 배경, 집합건물법 7조의 입법 취지, 그리고 실무상 문제점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소개시켜주고 계시면서 토지 소유자가 집합건물법 7조에 따라서 구분 소유권에 대한 매수를 청구하면 구분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 간의 매매 계약 체결이 강제되고 구분 소유자가 건물의 소유권을 잃을 수도 있으며 이에 따라서 재산권 및 매매 계약 체결의 자유가 제한된다는 점을 밝히고 계시면서 집합건물법 7조에 대해서 위헌법률 심판이 제청되어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위헌법률 심판에 대한 심리가 진행되고 있고 이와 관련돼서 헌법재판소의 결과에 주목해야 된다고 밝히고 계십니다. 이번 코너는 법률 고민 상담소 시간입니다. 먼저 첫 번째 사연 어떤 사연이 들어왔는지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저는 연립주택에 새 들어 살고 있는데 처음 이사 올 때 전입신고를 하면서 집 주소에 호수를 기재하지 않은 채 주민등록을 이전하였습니다. 당시 임차한 연립주택이 막 신축되어 준공검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한 탓에 정확한 호수를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 천장에서 누수가 발생하고 난방도 제대로 들어오지 않아 집주인에게 연락했더니 무슨 일인지 전화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뭔가 이상한 느낌에 등기부를 열람해 보았는데 놀랍게도 거주한 임차주택에 압류 등기가 여러 개 들어와 있었습니다. 주변에서는 임대차 계약에 대항력이 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들 하지만 전입신고 당시 호수를 기재하지 않았어도 대항력이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임대차 보호법상의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는 건가요? 사연 잘 들었습니다. 이럴 경우에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는지 김정호 법무사님 설명해 주시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였는데 통호수를 기재하지 않았다. 참으로 좀 어리석은 것 같지만 이제 이유가 준공검사를 받지 않은 상태라서 통호수가 나오지 않은 경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던 것 같아 보이고 그러하다면 자 이게 다시 통호수를 기재했느냐 정정이 가능하냐 문제겠죠? 가능합니다. 그럼 두 번째, 그러면 정정했을 때 대항력에 발생하는 시기는 언제냐? 소급하느냐? 정정한 때부터냐가 문제겠죠? 정정한 때부터라는 거. 결론은 정정이 가능하다. 두 번째, 정정한 때부터 대항력을 갖게 된다는 걸 아셔야 되겠습니다. 근데 그 전에 어떤 문제가 있었다라면 이게 후순위로 밀릴 수도 있으니 이런 건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두 번째 사연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어느 날 갑자기 법원으로부터 재산명시 결정문을 송달받았습니다.
깜짝 놀라 지인의 도움으로 대법원 사이트에 접속해 지급명령 사건의 기록을 열람해 보았는데 저에게 지급명령 정본이 공시 송달된 것으로 처리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10년 전 해결된 것으로 알고 있던 갑회사의 카드 대금을 을회사가 양수하여 채권자로서 지급명령을 신청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갑회사로부터 을회사에 채권을 양도했다는 통지를 받은 적이 없고 을회사가 지급명령 신청을 한 사실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지급명령 정본이 공시송달되어 확정되었기 때문에 불복할 길은 없다고 하는데 정말 억울합니다.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이번에는 이경록 법무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지급명령은 일반적인 민사소송에 비해 절차나 비용 면에서 유리한 면이 있어 실무상 상당히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반면 지급명령의 경우 필수적으로 채무자의 의견을 듣지 않아도 되는 특이점이 존재하는데 이번 고민상담소에서는 본인은 알지도 못하는 지급명령이 공시송달로 처리된 경우 그 해결책에 대해 문의해 주셨고 장성기 법무사님께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먼저 지급명령의 경우 채권자가 일부 법이 정하고 있는 기관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공시송달로 처리될 수 없음이 원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급명령이 공시송달로 처리되어 그 대응 방법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의 2 규정과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에 따라 추후 보완 이의제기가 가능하고 그 결과 지급명령이 민사소송 절차로 이전되어 그 본안에 대해서 다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적법하게 이의제기를 하여 본안 소송 절차에서 각 사실관계에 따른 적절한 방어 방법을 강구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지면 관계상 씻지 못한 것이 있는데 본 사안과 같이 공시송달에 따른 지급명령의 경우 상황에 따라서는 위 방법 이외에 민사집행법 제44조 상의 청구 이의의 소나 동법 제34조 상의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사실 이 사연을 보면서 처음 알게 된 게 보통 지급명령은 특별소송 절차로서 이행기에 도래한 금전 채권이 공시 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 가능하고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야 되는데 법률상 등록된 금융기관이나 카드사의 경우에는 공시 송달이 인정된다는 걸 처음 알게 됐고 이 경우도 소장 부분을 송달 못 받은 것처럼 추후 보완 이의 신청 제도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사연자분께서는 상담 내용을 통해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달 법무사가 사는 법 주인공은 검찰 디지털 포렌식 전문 수사관 출신이신 한준 법무사님이십니다. 뉴스 등에서 자주 거론되는 포렌식에 대해 검찰에서 포렌식 수사관으로 계셨던 한준 법무사님을 만나보았습니다. 개인, 기업, 법무법인 등이 포렌식을 의뢰하는 경우 그 각 의뢰인에 대한 특색 같은 것도 말씀해 주셨고요. 특히 개인의 경우 포렌식을 하면서 숨기고픈 사항이 발견되었을 때 어떻게 될까라는 걱정을 많이 하신다고 하시는데 한준 법무사님께서는 전문직의 비밀 유지 의무가 있기 때문에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한준 법무사님을 인터뷰한 소감은 인터뷰 내내 미소로 일관하시는 부드러운 남자였습니다. 법무사지에서 올 1월부터 야심차게 준비하고 기고하고 있는 코너입니다. 바로 법무 현장 Q&A 시간입니다. 이 법무 현장 Q&A는 법무사 실질적인 업무에 대해서 협회에 질의온 내용을 기초로 협회 및 대법원이 공식으로 회신한 내용을 정리해서 싣고 있고 저 역시 1월부터 이걸 보고 있는데 실무상 업무적으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총 5개의 Q&A가 실려 있는데요. 국적 상실된 상속인이 국적 상실 신고를 하지 않아서 기본증명서상에 국적 상실 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데 국적 상실 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기본증명서를 첨부해도 되는지 여부,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전자등기로 할 때 등기 의무자의 주소 증명서면이 첨부되어야 하는지 여부, 국민주택 채권이 과혼합된 경우 취소 가능 여부 뿐만 아니라 가압류 집행 해제 및 취소, 동의에 의한 담보 취소 신청, 공탁금 회수 및 공탁금 지급 절차에 관한 법무사 보수에 관한 내용들까지 우리 업계 법무사님께서 실무에 꼭 활용하고 도움될 만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으니까 많은 법무사님들께서 참고하시고 업무에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병화 편집 주간님께서 매달 최신 대법원 판례를 소개시켜주고 계십니다. 이번 호에서는 총 8개의 대법원 판례가 소개되어졌는데 첫 번째는 사용자의 부당해고로 근로자가 복직한 경우 꼭 원직으로 복귀해야 되는지 여부, 불법행위에 의한 재산상 손해에 대해서 손해의 의미와 손해액의 산정 기준, 확인해소 가능 여부 등에 대해서 우리 법무사 업무와 실제 밀접하게 관련 있는 최신 대법원 판례가 소개되어져 있으니 많은 법무사님들께서 참고하시고 업무에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코너는 슬기로운 문화생활 코너입니다.
오뚜기 멘탈 관리법입니다. 현대인 상당수가 우울감이나 무력감을 느끼면서 산다고 합니다. 이런 현대인에게 꼭 필요한 정신건강유지법을 김건수 교수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한 번 정도 읽어보시고 정신적인 휴식의 중요성을 한번 일깨워 보시면 되겠습니다. 명문장으로 읽는 책 한 권입니다. 김민숙 작가님께서 정지아 작가님의 아버지의 해방일지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저도 작년에 우연한 기회에 읽어본 소설이기도 합니다. 이데올로기 시대를 살아간 아버지에 대해 원망하던 자식이 아버지의 장례식에서 아버지의 지인을 통해 아버지를 이해해가는 내용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저희 아버지께서도 몸이 많이 편찮으셔서 다시 한번 책을 읽어보면서 아버지의 고마움과 희생을 되새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자, 이번 시간 또 내가 만난 법무사 코너입니다. 자, 이 코너는 의뢰인분들이 협회에 편지를 써주셔서 고맙게 생각하시는 글이고요. 이번에 소개될 법무사님은 대구 경북회의 김진호 법무사님인데 사건이 아주 특이해요. 제목이 한우하자, 한우 경매를 중개업자입니다. 한우를 매입해서 유통 발골이죠. 뼈를 발라내는 이런 과정에 이 하자 있는 한우를 사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번에는 한우의 하자가 한 450여만 원 돈이 들어서 이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싶은데 일단 비용이 450만 원이라고 했을 때 느끼는 것이 소송 비용이 문제겠죠. 이 김진호 법무사님이 일단 비용도 저렴하게 해주시면서 이 하자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셨다. 아주 특이한 거죠. 한우의 하자를 가지고 손해배상을 청구했다라고 해서 너무 감사합니다라는 글이었습니다. 법무사 TV와 법무사진은 많은 분들의 노고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법무사진은 다양하고 유용한 정보뿐만 아니라 각종 법률 문제 해결 및 사회의 다양한 이슈들을 다루고 있고 한눈에 살펴볼 수 있습니다. 많은 법무사님들 그리고 시청자분께서 꼭 법무사진 끝까지 읽어주시고 저희는 가족의 달 5월 달에 더 유익한 정보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법무사TV의 강상수, 김정호, 이경록 법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